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저는 CBS 윤진아 기자입니다. 국정 탈출은 지능수훈이라고 하는 시대인데요. 그러면 미장에만 신경을 써야 될까요? 물론 그런 선택도 가능하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시대에 자산 밸런스상이라도 국내 주식을 바구니에 담아야 할 필요도 있고 상당 부분 국내 금융자산 시장 여기 머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국내 시장에 들어가면 될지 움직이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줍줍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 얘기 오늘 해보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아주 도발적인 문장으로 오프닝을 열었는데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 가계의 그 금융 자산이 다변화되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자산을 삼으로써 내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수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한국 가계의 금융 자산이 뭐 한국 돈이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한국 주식, 한국 채권 많이 사는 건 당연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그 홈 바이어스라고 하는 자국 자산에 대한 편중도가 심한 편입니다. 어느 정도 되죠? 금융자산 가운데? 2023년 말 기준으로는 네. 전체 금융 자산에서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9%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네요. 왜냐면 적죠. 미장에 엄청난 관심이 있을 것 같고 네. 코로나 때 굉장히 미국 투자 네.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정도. 그럼요. 우리가 미국 주식 사는 거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거래 금액의 한 8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까? 하니까 뭐 크게 보면 우리 가계 자산이 좀 다변화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좀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어디까지 다변화돼야 되느냐 이건 정답은 없는데 물론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전문적인 투자자인 국민연금처럼 할 수는 없지만 음흠. 국민연금이 이제 해외 분산 투자를 가장 선도적으로 했는데 지금 국민연금의 자산의 45%가 해외 자산이에요. 오호. 그러면 이제 많이 분산되는 과정인데 네. 한 가지 긍정적인 점과 걱정되는 점을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뭐 해외 분산 투자라고 하지만 실은 미국 주식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어떤 자산이건 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후행적으로 인기 있는 자산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해외 투자가 없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한 15년 전에는 지금의 미국 자리를 중국이 했죠. 그렇죠. 중국 펀드 또 2014, 15년에는 중국 주식사로 돈이 많이 갔는데 지나고 나면 성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어허. 근데 저는 우리가 주식이나 금융자산을 투자한다는 거는 단지 종이 쪼가리를 사는 게 아니고 내 재산권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문화적 인프라가 있는 나라에 돈을 묻어둬야 돼요. 네. 우리나라가 1980년, 90년대가 지금보다 훨씬 경제가 활력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았던 거는 80년대 후반에 3조 왕 딱 4년 빼놓고는 주식이 재미없었어요. 경제가 고성장하는데 왜 주가가 못 올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의 자산으로서의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는 인프라가 부재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85년 이때 10대 재벌 안에 속해 있었던 그 프로스펙스라고 하는 신발 만드는 회사인 국제상사를 그냥 정권이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것보다 정치 권력이 막 칼을 휘두르니까 거기 재산권 보호 이런 거 있을 수 없고요. 네. 또 회계 불투명성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뭐 논란은 있지만 1999년도에 당시 2대 그룹이었던 2대 재벌이었던 대우가 분식회계로 파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계속 새니까 경제가 고성장을 하는데 그럼 그 나라 기업도 돈을 벌 확률이 많지만 그 돈이 주주들에게 잘 흘러와야 주식이 돼요. 그럴 확신을 갖지 못한 제도적 환경이었군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제 생각에 우리나라 8, 90년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뭐 이제 뭐 손해 보더라도 저는 중국 주식에 물리는 것보다 네. 미국 주식에 물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래서 네. 미국으로 돈이 가는 건 전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주식이 불패는 아니에요. 그런 자산은 없어요. 내가 한국 주식을 사다 보면 손해도 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 팔고 기다리고 뭐 이런 것도 투자자에게 요구가 되는 어떻게 보면 덕목이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식이 좋다 보니까 한국은 안 되고 미국은 무조건 되는 거야라고 들어가면 시장이 꺾이고 했을 때 안 꺾이는 자산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제도적인 문화적인 이런 인프라가 투자자에게 굉장히 좋은 나라라는 것은 생각하지만은 미국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없는 자산은 없어요. 음. 우리가 한 15년 전쯤에 그 기사 보시면 중국 주식 살 때 지금 미국 주식 사는 것과 비슷한 이런 2000년대 초반 10년에는 미국 주식 들고 있으면 바보였어요. 10년 동안 한 30%가 내렸어요. 그 즈음에는 또 중국이 미국을 곧 이긴다 이런 얘기도 많이 그랬었죠. 나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시절이었죠.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라고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은 조금 투자하기에 이렇게 잘 좀 정리가 된 음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미국 가는 건 좋지만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음. 이런 것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불패는 없다. 그리고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대목을 우리가 굉장히 이번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얘기를 끌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네. 돈은 수익률을 따라 움직여요. 음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이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는 건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일인데 네. 앞서서 제가 우리 주가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 언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2000포인트 처음 간 게 2007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18년 차인데 25% 올랐어요. 제가 이제 사회 초년병일 때 예. 그랑 똑같은 지금. 그럼 연율로 따지면 물론 배당이 빠진 거지만 한 1%밖에 못 올랐어요. 그럼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를 해서 네. 사실 연 1%라 그러면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우리 주가를 이 발목을 잡는 요인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네. 기본적으로 그 오일머니의 유입, 3조 호황, 중국 특수. 뭔가 이제 매크로가 경제가 좋고 그럴 때 한국 주식도 올라가는데 네.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바뀌기가 힘들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저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돈을 잘 벌더라도 그 돈이 주주들에게 잘 환원이 되지 흘러와야 않습니다. 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소유 지배구조의 독특한 특성이 오너가 존재해요. 예, 미국은 오너란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일본도 한국처럼 뭐 이제 기업의 소유주가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뭐 일본의 미쓰이라든가 이런 재벌들이 군부에 돈을 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원죄가 예, 생겼군요. 그러면서 이제 오너십을 빼앗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오너 경영이 꼭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뭐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기업들이 그 뭐 합병할 때 또 괜찮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할 때 그런 의사결정이 소수의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저는 부인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뭐 경제가 살아나는 건 제 생각엔 뭐 2025년에 뭐 갑자기 이렇게 좋아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던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네. 결국은 이제 지배구조 문제를 건드리는 거고 네. 뭐 누구는 상법을 개정하자 그러고 또 누구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뭐 각각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이런 어떤 한국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디스카운트 요인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네. 또 주식이 또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싶어요. 마침 정치적인 혼돈기이고 다음 다음 정권이랄까 아니면 다음 어떤 정치체가 등장하면 이 이슈와 관련해서 충분히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음. 뭐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주식 쪽으로 사람들이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2019년 말에 한국의 주식 투자 인구가 610만 명이었는데 작년 말은 안 나왔고 2023년 말 기준으로는 1,400만 명. 와, 1,400만 명이 같은 목소리로 이 상법 개정 혹은 자본시장법 개정,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여하튼 같은 목소리를 하진 않겠지만 거의 비슷한. 정치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 사람들이 표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렇죠. 주식의 성과라고 하는 게 일부 계층이 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이 뭐 정략적이라고 하더라도 네. 뭐 정치라는 게 다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보면 이것은 뭐 국민의힘 민주당 상관없다고 봐요. 지금 밸류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국민의힘 정권에서 하는 아젠다지만 그렇죠. 민주당은 또 뭐 코리아 부스터 이런 게 있어요. 네네, 크게 그런 보면 본질이 다르지 않기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나 문제 제기는
정파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뭐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예. 기대를 갖고 계시고 지금 실제로 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동력도 있고 실기하지 않겠다는 또 의지도 되게 네.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 박스권에 오래 갇혀 있는 거의 뭐 보합이란 표현도 그렇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또 네. 올라오고 그 사이에서 이게 나름대로 얘기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올라가기 저는 잘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보면 그게 이 나라 일본이 보여주는 건데요. 네. 일본이 결국 그 니케이 지수가 89년도에 기록했던 역사적 고점을 저는 못 넘을 거라고 봤는데 작년 봄에 넘었잖아요. 네. 그럼 뭐 일본 경제가 그렇게 뭐 탄탄하냐? 그건 아니에요. 일본은 뭐 한국보다 성장률이 거의 뭐 제로에서 움직이고 있고 일본 중앙은행인 BOJ가 돈을 많이 푼 효과는 있지만 네. 본질적으로 전 일본도 경제라기보다는 소유 지배 구조 같은 것들이 바뀌면서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네. 기업들이 좀 저평가됐다. 우리의 주식이 네. 저평가됐다는 지적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죠. 네. 봤잖아요. 네. 그다음 말씀하신 그 문제적 상황을 조금 수정한다면 저평가받던 주식들, 주가들이 좀 조정이 그게 될 가능성. 일종의 계기나 트리거죠. 아하. 사실 저처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중에서 한국이 저평가됐으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는 주장은 참 너무 공허하죠. 왜냐하면 제가 96년도부터 증권회사 다니는데 저평가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억울합니다. 3천대로 네. 저평가? 이제 그게 저는 그 지배구조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이게 주주 친화적으로 바뀐다 그러면 좀 주식이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군요. 그거는 2025년을 보면서 네. 뭐 당장 그렇게 될 거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2025년도 주식은 박스권에서 그 한국 시장에 머물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면 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면 상관없음. 근데 시장이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싸게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근데 주가가 반등을 해야 주식 살 때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근데 박스권에서 머무를 때는 마음이 편할 때 주식을 사면 바로 또 소위 물릴 가능성이 높은데 네. 올해는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밸류업 이런 게 아니라도 좀 거는 거는 작년에 주가가 코스피가 9.6% 떨어졌어요. 뭐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올해 또 안 떨어진다. 뭐 이런 보장은 없지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지하가 있더라. 있죠. 그럴 이런 수도 얘기가 있지만 있잖아요.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경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코스피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없습니까? 2000년대 이후에 아니면 예. 역사적인 기간을 얼마나 역사적으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70년대부터는 딱 3번 있어요. 아, 3년 연속 떨어진 적 있어요. 외환위기 때. 그 정도의 그러면 경제적인 주가가 직접적 3년 충격. 연속 떨어지고 어허. 그리고 2년 연속 떨어진 게 1982년, 83년에 2년 연속 떨어진 게 있는데 그때는 2년 연속 떨어졌지만 코스피가 한 7%밖에 안 밀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작년보다 덜 밀렸으니까 이건 뭐 심각한 충격이 있었다고 말하기 힘들고 90년, 91년도에 2년 연속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30% 떨어졌어요. 그건 데미지가 큰데 근데 그거는 그 직전에 코스피가 삼저왕 때 7배 올라서 그래요. 오른 다음에 조정받으면 세게 떨어져요. 그렇게 보면 실은 뭐 우리 코스피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아주 지루한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네. 작년에 떨어졌다는 건 역설적으로 어지간한 걱정거리들을 주가가 투영하고 있을 수 있고요. 일종의 선반영이다. 선반영이죠. 말씀이시죠? 미국의 S&P 500 지수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면 2년 연속 떨어진 게 2번밖에 없어요. 뭐 엄청나게 뭐 IMF급 네. 외환위기급 경제적 충격이 아니라면 2년 연속 떨어지는 건 사실 어렵다. 우리가 정확히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작년에 예방주사를 상당히 어허. 먼저 맞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보게 될 모습은 저희 네. 생각은 경기는 나쁘고 기업 실적도 엉망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주식은 의외로 잘 안 떨어지거나 반등하는 모습이 저는 이미 연초에도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영될 건 이미 다 반영된 측면이 있다. 네. 일종의 기준. 네. 그러니까 현재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으로 네. 얼마나 좀 이따가 들어가면 될까요? 이렇게. 줍줍의 최적의 시점은 언젠가요?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 저평가란 얘기는 주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있을 수 있고 지하 2층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저평가라고 하는 거는 네. 일시적으로 주가가 과민하게 떨어졌더라도 네.
거기까지 회복이 되는 거는 음. 어렵지 않게 나타나는 음흠. 그런 정도를 저평가라고 보면 네. 저는 한국은 뭐 한 2,400포인트 정도가 뭐 뭘로 봐도 리스크가 적은 어허. 그런 가격대라고 봅니다. 한 그건 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네. 주가가 그 할인돼서 거래되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요. 네. 그 정도라 그러면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은 상당히 싼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누적된 주식 시장 네. 문제라고 했던 게 이제 주주들에게 친화적이 않았던 그 시장의 환경 네. 이런 게 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한번 선반영된 주식 시장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좀 정리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2,400 정도가 되면 비싸지 않은 가격,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가격에 네.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반성문을 내셨더라고요. 24년도. 뭐 반성문, 예, 반성문, 예, 예. 그 반성의 반성문이라 하니까 반성문이죠. 느낌이 딱 네. 와닿잖아요. 네. 거기도 사실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긴 한데 거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중국 기업들의 약진을 간과했다. 네. 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쭉 말씀을 들으면 현재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변수들을 근거로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건데 또 혹시나 중국 기업의 약진 같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나올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기도 네. 한데요. 예. 중국 기업은 얼마나 무시를 하셨던 건지. 저는 트럼프 1기 또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이 막 중국을 공격하고 하는 게 참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뭐 다른 행보긴 하지만 음. 뭐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좀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좀 막히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에게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중국이 그것조차도 빠르게 좀 음. 돌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응하고 우회로를 네, 찾고. 또 뭐 자기들끼리 막으니까 자기들이 개발해서 음. 뭔가 좀 괜찮은 방법을 만들어내고 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음. 디스플레이 또 일부는 음. 반도체, 태양광,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중국 기업들이 이제 약진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도 저는 중국 기업에 대한 공포나 음. 이런 것들은 또 예컨대 뭐 트럼프 행정부가 또 중국을 세게 공격을 하면 또 시장에선 한국 기업들이 받는 반사적 반사이익. 이익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투자할 때는 저는 중국에 대한 고려를 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싸긴 중국에 대한 싸지만 고려. 이게 중국과 경쟁에 노출돼 있고 음흠. 우리 기업들이 조금 열이 있다 그러면 그건 지금 싸 보이지만 실제로 안 싼 걸 수도 있어요. 네, 중요한 그렇기 포인트네요. 때문에 중국과 이런 것들을 좀 잘 계산을 해서 음흠. 좀 잠재적인 여파가 적은 종목들 또 음. 그런 거가 좀 무관한 종목들 싸더라도 그런 종목들을 전 사야 된다고 봅니다. 와,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네. 중국과 경합하지 않는 한국이 잘하는 네. 종목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또 들고 같아서. 근데 뭐 내수가 굉장히 엉망이지만 네. 뭐 내수주들의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고 그런 건 중국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음.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네. 예컨대 금융시장의 좀 지뢰들이라고 보는데 음. 그 지뢰를 피하더라도 네. 저는 어쨌든 한국 주식이 굉장히 싸진 권역까지 간 거는 그런 종목들은 많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무조건 미상이다 다들 외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 주식 상황이 어떤지를 좀 냉정하게 따져 주셨는데요. 근데 이 모든 어떤 우리 논의들의 대전제는 역시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 경제, 미국 정책이 어떨 것인가,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짓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걸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얘기는 2부에서 좀 더 네. 자세히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2,400선 어떤 지금 특히나 주의해서 봐라라는 어떤 시점 혹시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시점 제가 너무 그거를 알려 그러면 안 된다고 아, 생각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돈을 음.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바닥에서 주식을 잘 사서 고점에서 잘 팔면 좋지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서 있지만 그걸 저는 계속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2,400 정도를 말씀드린 것도 여러 가지 정량적인 기준으로 우리 뭐 하나의 잣대로서 말씀드리는데 네. 주식이 뭐 그럼 2,400 와가지고 아예 바닥이니까 안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더 떨어지더라도 네. 거기서 물리더라도 회복은 좀 빠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본질은 불확실성을 사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을 내가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설사 생각을 잘못했더라도
버틸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음. 그래서 투자는 절대적으로 부자에게 유리한 게임이에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슬퍼요. 그렇지만은 우린 부자처럼 행동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만하게 지금 질문한 저를 아유, 주너머리에 아닙니다. 꼬집어 주시면서 그럼 이 모든 조건들을 뭐랄까요? 좌지우지하는 미국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2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